네, 인사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 또 조현 이분도 청와대 외교부 파견 근무 중에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도로 부지를 산다는 게 일방적인 투자 방식인가? 이게 무섭잖아요. 도로 부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을 그리고 이게 정말 재개발이 된다는 확신이 있거나 어떤 정보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고서는 사기 어려운 땅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이 부동산의 꾼들이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부분, 투기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좌파들의 그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로남불, 위선, 말로는 정인데 실제 행동은 정반대. 이게 이제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명하는 후보자들도 어쩌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그 패턴인지.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습니다. 실제 뭐 재산은 거의 없거나 뭐 1억 뭐 2억 이런데 보면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패턴의 생활을 해왔고 해외 유학도 가고 자녀들도 해외 유학 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 조현 후보자도 공직자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아파트 한 채 플러스 땅 1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1억 원짜리가 그 도로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10억 원에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10억 원을 이제 남겼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그 사다리 그거 부모가 집 사주고 하면은 계층 이동을 할 수가 맞아요. 없게 된다. 뭐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하셨죠. 불과 몇 달 뒤에는 이촌동에 66평짜리 아파트를 아들이. 맞아요. 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촌동에 66평 아파트를 사는데 거의 10억 원을 증여를 해주고 그것도 증여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이 막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나 그 전에 그 보수 정부에서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막 부도덕하고 막 그랬었던 거는 저는 뭐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기억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좌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로남불 위선. 근데 또 대부분 또 그냥 밀고 나가요. 이걸 그냥 밀고 나가겠죠 이번에도 김민석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정동영 후보자 이분도 그렇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이분이 언론계 선배기도 하고 워낙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인데 한산업. 이분이 장관 한 게 벌써 20년 전인데 이 정도 당대표도 하고 이랬던 분이 도덕성이 태양광 산업 사업을 부인과 두 아들까지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그거를 불과 조금 있다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좌우되는지가 이미 한참 전에 드러나 그 이후에요. 이분이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네. 그래놓고 지원 법안을 자신이 발의해놓고 뭐 사업을 접고 매각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다 등재가 돼 있잖아요. 대표이사로 그렇죠. 부인이. 근데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 또다시 정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가 다 곡간 털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알뜰하게들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창의적이에요. 보면은 다들 이게 뭐 단순히 뭐 금전 문제가 좀 의아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교묘한 방법들로 많이 국민들의 허탈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도 이럴 거면 이렇게 살지. 이렇게 네. 살면서도 국회의원하고 총리하고 이럴 거면은 왜 정직하게 살았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정동영 후보자 배우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은 해명을 하겠다라고 할 거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도 딱히 해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정동영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라는 것은 뭐 배우자가 태양광 산업하는 걸 본인이 몰랐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이런 법안 발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리를 뒀어야 되는 것인데 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에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게 정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일종의 뭐 방역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영웅으로 취급당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서는 남편분이 소위 코로나 수혜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주식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남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본인은 잘못된 내용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주식이 무엇인지 그 시기가 언젠지 이 주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드러났고 이것은 뭐 본인이 부정하기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은경 후보가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도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죠.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 같은데 무리하면서까지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코로나 영웅으로 인식되었던 분이 참 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좀 몰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 남편의 그 주식을 누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재를 안 해가지고 또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또 나오는 거죠. 기재하지 않은 주식들이. 그 누락이라는 것도 결국엔 딱 그 수혜주를 만약에 누락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것을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과연 없을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그 보통. 고위직에 올라가면서 그 한 줄 한 줄 적을 때 얼마나 떨리게 적습니까? 그거 이게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나 하고 이건 고의적 누락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태양광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경에서 1,000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태양광 사업에 이게 그렇게 뭐 추경까지 집행해야 할 반드시 담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인가? 태양광 같은 생각이 경우에도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이미 산림 지역을 많이 훼손하고 태양광 산업을 많이 진행한 걸 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단들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 힘들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원전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양광 자체를 무리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대체 에너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진지한 고민 끝에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1,000억이라는 어떤 국가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태양광 산업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저는 아직까지 태양광 산업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가 듣기에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의원께서 국회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경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좀 따져봐야 될 게 국산 부품 비율 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듈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한데 국산에서 국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국산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보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수치가. 그러면 다 해외에서 이제 가져온단 말이죠. 특히나 중국에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무 이 친중국적인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지금 6억 그 대출 제재하는 거 규제하는 부분이랑 또 한 가지가 이제 빚 탕감해 주는 부분. 그것도 외국인이 2,000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꽤 큰 금액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비율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그건 답변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제 국민들께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대출 규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외국에서 대출 받아 와서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네. 뭐 중국인들을 꼭 봐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컨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실거주 네, 네, 뭐 네, 그렇죠. 6개월 내 실거주 하는 거 그런 건 사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호 외국인들, 원칙이죠. 중국인들한테도.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제외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집값을 막 올리고 대출 막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집을 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책이 정교해야 되는 거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다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어떤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상하게도 이 좌파 그 정권의 핵심들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서 대국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이런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드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이제 친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삼불 일한 뭐 이런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DNA 자체에 뭔가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저는 그게 이제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떳떳지 못하게 태어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 오히려 더 친일파 잘 숙청하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6.25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근데 중공이 와서 우리나라 사실 통일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엔군들이 북진해서 통일 직전이었는데 중공군이 와서 통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 역사에서는 원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호적이에요. 저는 이런 역사관에서 비뚤어진 역사관에서부터 그런 그 좌파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좌파들이 그런 그 친중 DNA가 저는 거기서 비롯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눈여겨본 인사가 있는데 김희수 변호사라는 분이 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을 하셨었는데 이제 본인 사건을 했었던 사람을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통일부나 뭐 다른 그 외교안보 부처들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고 동맹들과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동맹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국정원장을 뭐 이른바 자주파라고 사실은 반미파죠. 한미연합훈련도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었고 사드 배치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던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어요. 이게 어떤 신호를 주겠습니까? 국제사회에 미국을 비롯해서. 근데 거기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에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거예요. 유죄로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 정권의 핵심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등에게 보낸 거예요. 이건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것만 아직 재판 못하고 남아 있는 건데 그 사건에 어쨌건 그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보내서 기조실장은 무슨 인사 정보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동맹에 대해서 거의 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재판에서는 뭐 국정원 블랙 요원이 작성했다는 보고서 그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거 뭐 주가 조작 때문에 한 거라는 뭐 관측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주가 조작 때문에 그랬다라고 결론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쓴 겁니다.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썼었죠. 네. 그렇죠. 네.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보고서가 내용 자체도 그냥 두루뭉술한 내용이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배척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그것을 이 민주당 쪽의 변호인들은 그걸로 이게 그 김성태가 한 일이다 주가 조작하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조실장이 가면 변호인 출신의 기조실장이 가면 그거 이제 다 막 주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바꾸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오비 일학이라도 이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사는. 그렇죠.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예, 버젓이 이런 인사를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건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직접적인 거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고 근데 전 더 우려되는 게 과연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자리인데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에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어떤 정보 수집이나 이런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가셔야 되는데
글쎄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변호 이력 외에는 국정원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췄나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보훈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물론 당연히 그런 도덕성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분이 더 심각하다고 봤던 거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이나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부분에서 임명되고 났을 때 그 보훈성 인사가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의 부재라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됐거든요. 이 인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훈성 인사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뭐 그렇다면은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쓰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이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의 기조실장만큼의 그런 중책을 맡을 만큼의 국정원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측면으로 봤을 때도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